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늘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과 부산, 대구, 울산, 경북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등 전국이 0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아직 좀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민간 가계부채는 사실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GDP와 비교해서 이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는데 사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상황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다 여기 자신감까지 커지면서 미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2%에서 6.5%로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그러자 이 미국의 금리가 지금 덩달아 들썩이고 있거든요. 예전엔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면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좋아졌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 미국의 경기 반등에 따른 유탄을 다른 나라들이 맞게 되는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리게 되다 보니 다른 나라들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금리를 미국보다 더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브라질과 터키, 러시아 등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터키의 금리는 무려 19%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시중은행들이 우선 수요가 많은 전세대출 금리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넘게 내리기만 했던 한국은행 이 기준금리도 조만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 빌리기 쉬운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돈 빌리는 게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주린이의 다정한 친구 염탐정 염불리 염승환 부장의 영양만점 주가 분석. 염차 냉철하고 올바른 정보만 전달하는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네, 매주 화요일 염불리의 영양만점 주식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과 관련해서 염승환 부장께 질문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지난주에 저희가 그 폭스바겐 그 배터리 그 자체 개발하겠다고 네. 각형으로 뭐 바꾸겠다 해서 네. 우리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이거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도 지금 배터리 앞으로 전기차 만들 때 자체 생산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뭐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다기보다는 알려졌어요. 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건 이제 기사 내용으로는 이제 제목으로는 뭐 자체 생산 방안 추진한다는 이제 기사가 떴는데 예. 사실은 그거는 좀 와전된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있는데 CEO가 직접 이제 투자자들한테 설명하는 예. 그 설명회에서 자체 배터리 생산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네. 자체 배터리 생산 안 한다. 다만 이제 남양주에 연구소가 있어요. 있죠. 이제 거기에 인력을 충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인력.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공부는 되게 계시겠지만 전고체 배터리, 예. 리튬이온 배터리 말고
이제 거기에 들어간 전해질이 이제 고체가 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많이들 불리우는데요. 폭발 위험도 잘 없고 네, 맞아요. 또 에너지 밀도도 굉장히 커서 네. 한 기존 리튬 배터리보다는 120~130% 더 성능이 훨씬 좋다고 좋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전하면서도 성능이 좋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많은 배터리 회사들이 만들려고는 하는데 시간이 예. 지금 많이 걸리고 그 도요타도 2010년대 초반부터 아마 한 걸로 아는데 아직도 못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되게 오래됐는데도. 근데 현대차도 어차피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그게 게임 체인저인 걸 알기 때문에 네. 일단 최종 목표는 거기까지 보고 그거를 연구 개발하겠다는 목적으로 예. 아마 이제 인력을 충원한 것 같고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그 언급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현대차 측에서도 그래서 예. 전고체 배터리를 2028년도 경에 내놓겠다라고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 나온 거는 현대차에서 개발한 것? 네, 현대차에서 개발을 하는 거죠. 2028년도에 한번 제품을 내놓겠다. 도요타가 2025년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전고체 배터리가. 예. 그래서 현대차가 조금 이제 늦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기사에 나온 것처럼 뭐 갑자기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겠다. 그건 아닙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실상 이제 국내에 보면 3사가 있잖아요. 예. 이 3사랑 협력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 배터리 공장 하나 짓는데 한 2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굳이 그거를 리스크를 떠안고 사실 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또 고마진 사업은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내재화를 해서 물론 뭐 수직 계열을 하면 물론 좋을 수는 있죠. 좋을 수는 있지만 예.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한다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일단 외부 조달을 하는 게 지금 원칙인 것 같고 예. 그래서 합작사를 만들었어요. 사실 뭐 인도네시아 쪽에도 LG화학하고 그 합작 법인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는 한번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걸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현대차 자체 배터리 계획은 좀 폭스바겐처럼 예.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시장에서 좀 약간 너무 좀 와전된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 폭스바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현대차는 이제 리튬이온까지 이제 자체 내재화를 자체 개발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이후에 전고체 다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그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그 2028년 정경에 이제 그 좀 내놓겠다는 건데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단순하게 봐서 이번에 그 SK하고 LG화학하고 싸운 것도 SK가 그 기술력이 좀 부족하니까 LG화 기술자들을 이제 그 빼내 갔다고 해서 이제 그 패소한 거 아니에요.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게 기술력이 이 차이가 나는데 현대차가 자동차 만들던 회사가 배터리 또 폭스바겐이 배터리 기술이 무슨 기술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쉬운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마치 그러니까 지금 주가 분위기를 보면요. 폭스바겐이 당장 내일이라도 만들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주가 흐름만 보면 계속 빠지거든요. 지금 대표 기업들이. 근데 이제 어차피 대규모 양산은 2026년부터로 계획이 돼 있어요. 폭스바겐 계획에 의하면. 근데 노스볼트라는 기업이 뭐 요새 이제 화제가 되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 그 폭스바겐이 지분 투자했다는 스웨덴 기업이고 신생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만들어진 기업인데 이제 기사 내용이나 제가 뭐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물어봐도 아직까지는 양산 경험이 없어요. 제대로 된 양산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은 지금 지난 20년 동안 업력이 20년 정도 되고 LG화학이 2000년 초반부터 했거든요. 그때 적자 보면서 연구 개발해가지고 이제 20년 만에 처음 흑자가 났어요. 드디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신생회사가 어쨌든 아직 기술력도 좀 부족할 텐데 물론 폭스바겐이 뒤에서 돈을 지원을 하겠죠. 또 아마 거기에 뭐 한국에 인력이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스카우트 돼가지고 될 수도 있겠지. 뭐 옛날에 반도체도 그랬잖아요. 사실 중국에서 그런 것처럼 할 수는 있겠지만 대량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드는 거야 누구든 만들 수는 있겠죠. 우리가 뭐 사실 어떤 뭐 우리가 요리할 때도 요리 그냥 하나 하는 거는 잘하는데 대량으로 만드는 건 되게 다른 문제잖아요. 대량으로 요리를 할 때는 맛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반도체, 뭐 LCD,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양산이라는 건 사실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는데 파운드리를 이제 TSMC 쫓아가는데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좀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산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노스볼트는 이제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면 따라잡으려면 일단 5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고 치면 네. 뭐 예를 들면 2026년도에 어쨌든 만들었다고 치면 2026년도에 LG화학하고 삼성하고 SK이노베이션이 가만 안 지금하고 똑같은 걸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훨씬 싸고 좋은 걸 만들어냈겠죠. 예. 근데 그거를 너무 간과하고 그냥 지금 이제 폭스바겐이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내재화하겠다. 80% 물량. 여기에 그냥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이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불편한 거죠. 원래는 폭스바겐이 내재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게 내재화 성공할지 안 할지는 지금 누구도 모르는데 솔직히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예. 그 지금 테슬라도 어떻게든 내재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지금 당장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LG화학 손을 잡은 거예요, 자꾸. 파나소닉 손도 잡고. 그래서 적어도 2026년도 이후는 저도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폭스바겐이 밝힌 거에서만 봐도 2025년까지는 한국 기업들하고 함께 가요. 그건 변함없는 그렇죠.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확 줄이겠다는 건데 그거는 또 그때 가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노스볼트가 못 만들어내면 이 구도 자체가 안 변하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로도 배터리라는 게 반도체하고 마찬가지로 선발주자와 후발주자 간에 그 간극을 따라잡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그 많은 돈을 때려 부어도 못 따라오지 않느냐. 배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굳이 이 배터리라는 걸 여러 배터리 전문 회사들한테 경쟁을 시켜서 그 가격이 지금 비싸니까 경쟁을 시켜서 싸게 납품 받는 그 전략을 세우면 되지. 왜 굳이 자기들이 직접 만들려고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설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폭스바겐은 자동차를 어쨌든 많이 만들어요. 적게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일 거예요. 도요타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배터리가 전체 원가의 40%거든요. 전기차. 그러니까 이거를 내재화하면 원가 절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뭐 BMW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협상 같아요. 뭐냐면 지금 배터리 가격이 낮아질수록 사실 유리하잖아요. 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유리한데 지금 쉽게 낮아지진 않아요. 워낙 이 원가가 있으니까. 마진율도 10%밖에 안 된다면서. 근데 그거를 어쨌든 그렇다고 2차 전지 회사 거를 아예 0% 마진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일정 마진을 띄워줘야 되는데 여전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이 점점 없어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중국도 보조금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에. 테슬라는 지금 20만 대까지는 보조금을 줬고 이제 그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안 주거든요. 보조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20만 대 이상 팔았기 때문에 미국에선 20만 대 이상 판 기업은 보조금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못 받으면 일단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원가를 줄여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데 하나의 협상 카드죠. 야,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이런 거 현대차한테 야, 내가 지금 이 배터리 그러니까 LG화학한테 이런 거죠. 내가 배터리 이거 만들 거야. 약간 이제 협박성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만드니까 이게 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나도 이거 만들 줄 알아. 너만 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은 LG화학 입장에서 보면은 코웃음 나오겠죠. 아직 만들어본 경험도 없는 회사가 갑자기 만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갑이잖아요. 폭스바겐이 갑이니까 그런 이제 또 그 부분도 지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자님 말씀에도 저는 동의를 하는 게 완성차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만든다는 보장도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특허 건수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특허 건수가 2만 건이 넘는데요. 근데 CATL이 지금 세계 1위잖아요. 2,000개밖에 안 돼요. 특허권은 노스볼트는 거의 없고. 알겠습니다. 지금 김성복 님이 오늘은 다른 섹터도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지난주에도 배터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질문 좀 받고 갈게요. 1566님, 9720님, 9988님. 저도 이거 궁금하거든요. 지난주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해서 사상 최대 그 기록을 경신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내려가거든요.
이거 왜 계속 내려가는 걸까요? 공모가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아니 공모가가 높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는데 시가총액이 한 5조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따상이라 그러죠. 첫날 상한가를 갔으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10조를 넘어가게 됐거든요. 13조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3조면은 또 싼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은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셨던 분들이 워낙 지금 많이 받아놨어요. 옛날에는 받을 수 없는 분들까지 최소한 한 주는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쨌든 10만 원, 20만 원에도 수익이 났잖아요. 그걸 팔고 싶은 좀 욕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시장 분위기가 좀 최근에 좀 안 좋았고 거기다가 문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 계속 가려면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올해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에는 줄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굳이 그러니까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지금 가격 자체가. 공모가는 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 가격이 내가 지금 여기서 사야 돼? 이런 유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모 받았던 사람들은 팔아버리고 신규로 누가 사줘야 이게 물량이 소화가 되는데 그게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대는 언제 올까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고점 대비 30%까지 하락했어요. 한화솔루션 계속 떨어지네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이미 시작을 했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유럽에서 정책적으로 했고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 남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인프라 투자 4조 달러. 네, 맞아요. 거기에 아마 그린 관련된 게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인데 근데 주가는 그걸 이미 좀 작년에 한번 선반영을 해버렸어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 공약이 당시에 그거였잖아요. 그린.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가가 어떤 경우에 10배씩이나 올랐습니다. 10배 올랐는데 지금 30% 빠진 게 물론 많이 빠진 거긴 하지만 10배 오른 데 따른 좀 후유증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숨고르기 기간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하나솔루션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는 상반기까지는 태양광이 주력인데 여기서 실적이 조금 부진할 거란 얘기가 좀 있어요. 이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하반기부터 좋아집니다. 그럼 상반기까지는 좀 쉬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 더 좀 소화하고 다시 좀 갈게요. 3641님이 한국항공우주 어제 위성 발사도 성공했는데 오늘 폭락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아니 성공은 했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뉴스가 또 나오니까 자기 당장 또 이제 재료가 없어요.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재도 이미 노출되면 악재 해소고 호재도 이미 반영되면 이제 호재가 없어지는데 어제 어쨌든 그 중형위성 1호가 발사에 성공한 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이벤트고 다만 주가가 그걸 선반영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침까지 계속 올라왔어요. 좀 올라왔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벤트 없다 당분간. 그래서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이 팔고 거기다 오늘 지수까지 밀려버리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근데 이벤트가 또 있어요. 10월 달에 조금 남았는데 10월 달에 누리호라는 또 그 발사체가 또 발사가 됩니다. 거기 위성 실어가지고 한국 그거는 기술로 발사체죠, 그러니까 로켓.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거기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다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주항공 그 흐름 자체는 계속 이어지니까 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LG전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스마트폰 사업 이제 접는다고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접는다고 지금 기사가 계속 나와요. 그 접는 겁니까? 아니 원래는 매각을 한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러시아 국부펀드에서 뭐 방안을 해가지고 뭐 LG 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베트남에다 뭐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는 매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쪽 뭐 러시아나 베트남 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안고 가기가 지금 힘들거든요. 이미 시장에는 다 알려줬어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손 뗀다. 이거 알려줬는데 그럼 매각 아니면 철수인데 매각이 안 되면 다음 소순으로 이제 이 철수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LG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매각 이 원매자 찾기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은 저도 경쟁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제품은 괜찮아요. 저도 사실 LG 스마트폰 쓰는데 좋던데. 아니 원래 LG가 또 그런 원래 가전제품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고장도 거의 안 나고 잘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마케팅에 좀 실패가 아닌가. 마케팅에. 왜냐하면
포지션이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애플하고 삼성이 있는데 예. 프리미엄으로 다 인정하고 비싸게 사잖아요. 예. LG도 똑같아요, 가격은. 근데 사람들의 인식은요, LG폰은 약간 중저가 폰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어느 순간부터. 예. 근데 가격이 중저가 폰이 아닌 거죠. 애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이 안 나가는 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점점 안 팔리다 보니까 예. 점점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장이 지금 어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마케팅을 좀 너무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LG 뭐 스마트폰 쓰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지만 주주분들은 지금 그렇지가 않고 무조건 빨리 철수해라. 매각을 하든가. 그래요? 왜냐하면 연간 매년 적자를 1조씩 보는데 그러면 가전제품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거든요. 예. 가전에서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 돈을 지금 갉아먹고 있으니까 이게 아깝잖아요. 이 돈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 투자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전장 부품 회사 마그나랑 같이 합작사해가지고 전기차, 자동차, 예, 그쪽에 뛰어 이제 예. 그것까지는 되게 좋은데 아직도 이 스마트폰 사업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접는 게 좋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아닌 거는 정리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떠안고 갈 필요가 없는데, 근데 LG전자가 과연 결단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다음 주에 이사회가 그게 그 주주총회가 있을 거예요. 주주총회가? 예, 주주총회가 좀 열리니까 이번 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주주총회가 조만간 열리거든요. 예. 그때 나올지 아니면 4월 초에 이사회가 한 번 더 있어요. 예.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총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대요. 그래서 아니, 그럼 제가 기본적으로 좀 기초적인 질문인 네. 것 같은데, 그 스마트폰 사업이라는 게 네. 굉장히 어쨌든 LG에서도 가전이 주력이긴 하지만은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이게 어쨌든 미래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네. 스마트폰이 이걸 갖다가 그냥 매각 어디 헐값이라도 좀 파는 거 하고 그게 훨씬 더 좋지. 그냥 우리 아내하고 접어버리는 거 하고 네. 파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너 헐값이라도?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파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LG전자도 스마트폰 사업을 안고는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언제 좀 기사를 예전에 1, 2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LG전자가 이 스마트폰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예. 그 IoT라고 사물 인터넷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 가전제품이 있는데 연결시키는 LG전자 스마트폰으로 다 이걸 조절을 하는 거죠. 예. 집 안에서건 예. 뭐 차도 조절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건데 그러면 LG전자 스마트폰으로 그 그림이 그려지면 이것도 잘 팔리고 그다음에 어차피 사물 인터넷 시장은 엄청 커지거든요. 계속해서. 예. 근데 LG전자에 들어가는 이 소프트웨어가 안드로이드입니다. 예. 삼성도 안드로이드예요. 예. 그러면은 LG 가전에 삼성폰을 써도 되거든요, 사실은. 상관없군요.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굳이 이걸 써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LG전자는 안 팔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차라리 스마트폰 사업이 지금 계속 고성장한다면 마치 지금 전기차가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고속 성장을 하면은 적자 나도 계속 하겠죠. 투자도 하고. 예. LG전자가 10년 전부터도 계속 했었으니까. 예. 초창기부터.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은 성장 산업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옆으로 지금 그러니까 4년 동안 역성장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4년 동안 스마트폰 시장이요. 예. 역성장을 했고 이게 대중화가 다 됐다는 얘기죠. 됐고 올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터닝을 한대요. 근데 그것도 회복이지 성장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스마트폰 산업은 이미 최꼭지를 찍고 점점 정체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전기차는 지금 막 테슬라도 있지만 밑에 플레이어들이 이제 막 뛰어들잖아요. 누가 1등 할지 몰라요. 사실 테슬라 말고. 예. 근데 스마트폰은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보면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었는데 결국에 살아남은 건 삼성, 애플, 중국 업체 몇 개.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미 과점화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LG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지금 이제 안 되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문자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네. LG전자 그럼 주가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철수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좋은 거죠. 사실은 철수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좋은 거구나. 그건. 사업 중단 손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일회성 비용은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서는 적자가 발생하는데 네. 그건 연속적인 적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에 털어내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매각이죠. 예. 매각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예. 돈을 받으니까 이익을 내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철수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철수를 해버리면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부정적으로 단계 작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어쨌든 안 좋은 거 떼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걸 떼어내므로 하면서 더 그 자원들을 잘 되는 쪽에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LG전자가 지금 방점을 찍는 게 로봇하고 보니까 그 자율주행 관련된 뭐 차도 있고 전기차 부품 이쪽에 집중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쪽으로 더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철수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주주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관련돼서 신문 기사 좀 보다가 좀 의문스럽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베트남의 무슨 빈 그룹에도 좀 이거 LG 이거 스마트폰 사겠느냐라고 물어봤고 뭐 그랬다는데 폭스바겐한테도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폭스바겐요. 폭스바겐은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 그래요?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잘 모르시는구나. 폭스바겐은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여도 참 너무 좀 약간 이게 안 맞는 게, 아니 폭스바겐은 배터리에 바쁜데 스마트폰 사업을 살 리가 없죠. 그리고 산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경영을 하겠어요, 솔직히.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과점화가 돼 있는데 제가 CEO라면 절대 안 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닌 거로 하고. 0449님 6121님이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또 LG 화학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계속 빠지고 이거 있습니다. 들고 있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셨네요. 저는 보유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 조정이 세 개 다 배터리 세 개 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뭐 첫날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온 지가 지난주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났고 주가가 보통 많게는 한 20% 가까이 빠졌거든요. 특히 LG화학 같은 거 많이 빠졌는데 악재가 이미 다 노출은 됐다.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건 저는 좀 소음이 많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초만 해도요. 배터리 관련된 기사들은요 다 좋은 뉴스만 나왔어요. 정말 완전히 앞에다 장밋빛밖에 없었어요. 그럼 개인 투자 사게 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장밋빛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진흙밭입니다. 이게 그냥 발을 내딛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 근데 투자는 그럴 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역발상 투자로 사실은. 근데 전기차 진창을 지나면 이제 잔디밭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하면 헐값에 거래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근데 왜냐하면 다 버리니까. 근데 이거죠. 배터리가 진짜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진짜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20년 업력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죽하면 SK가 영업비밀 침해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이 특허를 얻어내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지금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리고 특허가 있다는 거는 이게 노스볼트도 걸릴 게 많아요. 만약에 만들었는데 LG화학이 맘만 먹으면 걸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번 SK 건 것처럼. 그러니까 SK 건 건 그것 때문에 건 건 아니지 물론. 영업비밀. 근데 사실 특허도 걸었어요. 특허도 걸어놨어요. 그래서 노스볼트가 이제 하는 걸 봐가지고 만약에 비슷한 것들이 좀 나오면 LG 입장에서도 만약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LG는 특허 부자입니다. 정말 많이 갖고 있어요. 삼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스볼트도 이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몇 년은 두고 보겠죠.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는 회사인데 만드는 것까지는 지켜볼 텐데, 근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노스볼트가 마치 그냥 전 세계 1등 배터리가 된 것처럼 주가가 지금 다들 빠져버렸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너무 우려만 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진짜 그렇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주식을 던지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지만 제 의견처럼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이 여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뭐냐면 배터리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배터리가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체 배터리도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결론은 너무 수요가 많다는 게 사실은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 걸 본다라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미중 갈등 간에 이제 한국 경제 그 특집을 2부작으로 한번 했었는데, 그때 홍춘욱 박사하고 안유아 교수님 나오셨는데, 우리나라 삼성하고 LG가 특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서. 그리고 말난 김에 SK하고 LG화학하고 그 소송은 좀
아직 해결 안 된 거죠? 아직 해결 안 됐고요. 2주, 그러니까 이번 주 원래 어제죠. 월요일 날 그 LG가 또 서로 건 게 있어요. LG는 SK, 그러니까 저번에 그 판결 난 거는 영업비밀 침해. 그거는 이제 LG가 이겼잖아요. 근데 LG도 SK한테 야 너네 우리 특허 침해했잖아. 특허 걸었고 SK도 또 걸었어요. LG한테 너는 우리 특허 한 거 아니냐. 서로 걸었는데 먼저 이번에 원래 어제 나왔어야 되는데 LG가 건 특허 소송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국제무역위원회 있잖아요. ITC가 판결을 내리기로 돼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2주 연기가 됐습니다. 그게 2주가 연기돼 버렸어요. 왜 연기된 거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사정인지 그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2주 후에 그 특허 소송 결과가 또 나와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LG가 또 이겨버리면 이건 이제 LG한테 정말 유리해지는 거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는 이제 좀 비싼 합의금을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갈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또 SK가 이겨버리면 특허 쪽에서는 만약에 뭐 SK 무혐의다 이렇게 판결 나버리면 SK 입장에서는 뭐 가격 협상을 좀 더 여유 있게 하겠죠. 그러니까 다 2주 후에 나오는 그 판결 결과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합의가 되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쿠팡하고 네이버 여기가 이제 그 어쨌든 이커머스의 두 강자 그냥 그 G2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한판 붙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신세계하고 네이버가 그 2,500억 정도 지분을 서로 맞바꾸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이거는. 그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제가 자료조사를 그때 한번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 유통시장이 한 소매 유통이 한 400조 원 정도 되나 봐요. 그 중에 49% 한 190조 정도가 온라인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400조 가운데 190조, 절반 정도네. 엄청나게 커진 거죠. 원래 그렇게까지 비중이 높지 않았는데 그 작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엄청 커져가지고 지금 그 정도까지 올라온 건데 뭐 미국은 20%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인데 거기서 지금 거래액 기준으로는 네이버가 1등입니다. 네이버가 한 27%, 쿠팡이 한 21%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가 강점이 있는 거는 포털이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면 무조건 네이버에서 다 검색을 해요.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알려주는 대로 루트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갑질이죠. 뭐 G마켓이든 뭐 쿠팡이든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갑질이라고 봐야 돼요. 그거는 진짜 기득권이죠. 권력인데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거래액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 근데 네이버의 단점이 뭐냐면 물류 창고가 없어요. 배송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체 배송이 아니고 이제 여기 통해서 들어갔는데 뭐 네이버에 또 스마트 스토어라고 이제 중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이버가 이제 지원도 해주고 해가지고 여기서 판매를 해라. 우리가 검색도 하게 해줄 테니까. 근데 문제가 배송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가지고 어떤 데는 어떤 스토어는 뭐 하루 만에 오기도 하는데 어떤 스토어는 막 일주일 후에 오기도 하고 이게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단점이거든요. 근데 쿠팡은 반대잖아요. 트래픽 면에서는 당연히 그 네이버가 갖고 있는 강점은 없는데 로켓 배송으로 대박이 났잖아요, 사실은. 배송이 빠르다는 거. 근데 쿠팡은 그걸 하기 위해서 직매입을 했으니까 그냥 업자들한테 가가지고 물건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창고에 넣어놓고 주문 들어오면 바로 싸주고 그 재고 부담을 그냥 또 안는 거죠. 그래서 막 몇 조씩 적자 본 건데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성공을 한 거죠. 어쨌든 점유율을 늘렸으니까. 그래서 상장까지 한 건데 서로 간에 이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한 게 칼을 간 게 이마트랑 제휴를 하자. 얼마 예전에 CJ 대한타운하고도 한번 했잖아요. 대한통운 택배사니까 그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부족한 게 물류창고가 없어요. 쿠팡은 물류창고가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거든요. 다 지어놨죠. 근데 네이버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점포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네오라고 해가지고 물류 창고가 몇 개씩 있어요. 큰 것들이. 그러면 신세계랑 제휴를 하는 순간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적은 돈으로 지분 얼마 주지도 않아요. 뭐 0. 몇 %만 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0.4% 줬다. 워낙 이제 시가총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아주 적은 돈으로 이거 우리 한번 이마트에 한번 물류 창고를 이용해 보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 채우고 그 다음에 이마트의 강점이 신선식품.
예. 우리 먹거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 되게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 제휴를 통해서 돌리는 거고 쿠팡은 외로운 싸움이죠. 아니 그럼 네이버는 그렇게 그 지분 교환을 해서 신세계랑 네. 득을 취했는데 네. 그럼 신세계는 무슨 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이버랑 신세계는 그러니까 신세계 이마트의 최대 단점이 네. 일단 상품 구색이 떨어져요. 거의 신선식품 위주예요. 예. 공산품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렇죠. 공산품 다 네이버나 쿠팡 가서 구매합니다. 사람들이. 이마트에서 잘 구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신선식품은 좋은데 외연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신선식품은 딱 시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마트 쓱닷컴을 많이들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점유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거래액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기준으로 한 3%? 3% 정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이버가 27%잖아요. 그럼 네이버랑 같이 붙는 순간 네이버의 이 트래픽을 활용하면 이마트 쓱닷컴으로 유입을 많이 시켜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을 주고 네이버랑 제휴를 해서 이마트 쓱닷컴이 네이버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어떤 내가 내가 참치 먹고 싶어서 참치 캔을 딱 클릭하면 이마트 쓱닷컴도 바로 이 상단에 뜰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마트 입장에서 나쁠 건 없죠. 네이버 트래픽을 활용하는 거니까. 신세계는 네이버의 검색을 받고 네이버는 신세계의 물류와 배송을 받고 약간 그런. 네이버가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뭐 네이버가 어쨌든 갑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7696님이 애플, 테슬라 등 미국 기술주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많이 테슬라, 애플 이거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뭐 그러니까 어차피 이 기업들 성장하는 건 의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뭐 테슬라도 요즘에 뭐 폭스바겐도 한다 막 이러니까 경쟁 때문에 그렇지만 뭐 언젠가 경쟁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시장이 더 커지는 거니까 뭐 애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애플은 또 자율주행차까지 앞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성장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금리 때문이죠. 금리가 요새 오르면 국채금리가. 그 성장주 할인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들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는 월등히 또 돈들을 좀 많이 벌고 있고 성장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금리 오른다고 성장 안 할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요동을 치는 구간에선 당연히 힘들지만 금리가 오르더라도 점진적으로 오르는,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금리가 조금씩, 그러니까 천천히 오르는 그런 금리가 좀 된다라면은 전 나스닥 시장도 적응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도 크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20년 전에 2010년부터 20년까지 지금보다 금리가 훨씬 높았거든요. 미국에. 근데 그때도 테슬라도 잘 갔고 애플도 잘 갔어요, 사실. 그러니까 꼭 모든 게 금리로만 이게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 건데 지금 금리가 너무나 급변동을 하니까 시장이 이제 일단 놀란 거예요. 이런 무조건 할인해야 된다. 근데 과거 데이터를 봐도 금리 상승기에도 성장주들 미국 나스닥 잘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애플이나 테슬라가 지금 어쨌든 지금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지금 금리의 그 변수 때문에 그런 거니 굳이 그걸 갖다가 지금 처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은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연 부장님이 1,000만 원 갖고 있다. 그러면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저 같으면 살 것 같아요. 떨어졌으니까. 저는 사실 1월 달에는 반대였어요. 1월 달에는 성장주가 너무 좋았거든요. 다 흥분하던 시기인데 그때는 주가가 다 이제 고공행진했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막 엄청난 시총을 받았는데 그때는 당연히 뭐 매도한다가 아니라 사기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하나의 핑계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빠졌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주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을 내가 1월 달에는 사고 싶어도 못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기 좋은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투자분들의 선택이지만 저 같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성장주를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분이라면 이번 조정 구간을 좀 이용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또 왜냐하면 이런 구간에서 내가 또 성장주를 만약에 안 사고 만약에 놔둔다면
나중에 또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또 비싸게 사겠다. 결국에 그때 살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장주 관심 있는 분들은 사는 게 맞고 아니 나는 원래 애초에 관심이 없다 성장주. 그냥 누가 요즘에 금리 때문에 가치주 사라고 하니까 가치주만 보겠다. 그런 분들은 뭐 그거랑 별개로 가치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882님이 무상증자 관련주들 정리 좀 부탁드려요. 요즘 바이오주들 무상증자 예정인데 이거 호재인가요? 무상증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그 유보금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 자본을 조달을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주가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뭐 기업 가치의 변동은 없는데 어쨌든 그 유보된 자본금이 없으면 무상증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량한 회사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그다음 무상증자하면 좋은 점이 일단은 주가가 떨어지는 대신에 나는 주식 수가 보통 2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짜리를 10주 갖고 있었는데 5,000원짜리를 이제 20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나는 주식 수가 더 늘어났는데 사실 똑같죠. 사실 계산해 보면 똑같은데 주가가 5,000원이 되니까 싸 보이는 거예요. 착시 효과도 생겨요. 그래서 보통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거래가 너무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은 주가는 낮아지는 대신에 주식수가 2배, 3배로 늘어나니까 거래가 많이 일어나요. 당연히 활성화되게 됩니다. 주가가 싸지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 면에서도 되게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관가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단기적인 이벤트일 뿐이에요.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 잘해야죠. 그게 핵심이니까 무상증자 나왔을 땐 단기적으로만 호재로만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무상증자는 전반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그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2가지로 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빚 갚는 데 쓰는 거냐 하면은 악재고 뭔가를 투자하는 데 쓰는 것 같으면은 호재고, 그러니까 그 공시나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제가 외우고 있었습니다. SK는 언제쯤이라 올라올까요? 엄청 물렸는데 하고 최강임님, 키다리님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근데 사실 뭐 요즘에 그 성장주들이 많이 빠져 있고요. 원래 SK도 옛날엔 성장주가 아니었는데 SK가 투자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뭐 미국의 플러그 파워 같은 수소 연료전지 만드는 회사도 있고, 중국의 세계 1등 그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간 동박이라고 있습니다. 뭐 은박지 같이 생긴 건데 은극지에 들어가요. 그 동박 기업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재생 에너지나 뭐 아니면 이런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회사인데 약간 성장형 지주회사 같은 느낌이죠. 근데 지금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도 빠지고 있다 보니까 SK도 같이 이제 문매를 좀 맞는 거고, 거기다가 SK가 또 유독 약했던 이유는 2가지입니다. 그 얼마 전에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이 구속됐잖아요. 그 약간 횡령 비리 때문에. 근데 그게 어쨌든 SK 그룹이잖아요. 사실 하나로 보면. 그래서 SK 그룹 한번 그때 압수수색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약간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으로 일단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SK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인데 그거 말고 이노베이션도 있어요. SK이노베이션. 근데 요즘에 이노베이션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가가 빠지면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지금 빠진 건데, 근데 이미 충분히 지금 주가가 빠졌고 가지고 있는 회사들 지분 가치에도 지금 주가가 못 미치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악재들은 다 나왔고, 또 SK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단발성은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투자를 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너무 짧게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마나다올님하고 7581님이 셀트리온 이거 5년 보유 중인데 셀트리온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진짜 셀트리온은 제가 참 얘기하기가 두려워요. 왜? 뭘 또 두렵기까지 하세요? 좀 너무 또 안 좋게 얘기하면 또 그러시고. 그냥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는 거죠. 셀트리온은 뭐냐면 일단은 2가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개발이 돼가지고 국산 1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상 2상 끝나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은 시장이 작아요.
예. 그래서 매출이 그렇죠. 얼마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이제 승인 지금 대기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유럽에서 승인 나면 일단 매출이 점프를 합니다. 유럽은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프랑스인가 독일 막 봉쇄령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많아가지고. 유럽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근데 그럴수록 사실 치료제 만든 기업은 좋잖아요, 사실은. 백신뿐만이 아니고 치료제도. 왜냐하면 중증 환자들한테 투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승인 떨어지면 일단 뭐 당연히 의사들이 투여를 하니까 예. 그건 매출액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올해. 빅점프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주분들은 코로나19 치료제가 레키로나주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름이. 그게 임상 이상이 끝나고 유럽에서 언제 승인이 날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빨리 날수록 좋죠. 왜냐하면 하반기에 코로나 만약에 진정돼 버리면 아까 레키 뭐라고 하셨어요? 레키로나주. 그게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셀트리온이 만든 치료제 이름. 치료제 이름. 치료제 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도록이면 빨리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늦을수록 하반기 되면 확진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당연히 매출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주가가 좀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나가다가요.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회사잖아요. 그래서 신약 말고 이제 어떤 복제약이죠, 사실은. 그렇죠. 따지고 보면 시밀러는 이제 바이오 제품은 똑같이 못 만드니까 비슷하다. 시밀러라는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거기서 이제 그 트룩시마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제인데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어쨌든 점유율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약 말고 그 밑에 이제 트룩시마가 막 이렇게 치고 갔는데 화이자가 만든 갑자기 경쟁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더니 셀트리온이 트룩시마 점유율을 이겨버린 거예요. 최근 한 2달 정도.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점유율 회복하면 됩니다, 사실. 그것만 회복되면 또 주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은 다 잘해요, 지금. 잘하는데 트룩시마가 2등 하다가 3등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주가가 조금 이제 좀 슬로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들을 좀 이게 해결이 되면 주가는 다시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셀트리온을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가 미국의 정책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대표적인 보건 정책이 오바마 케어잖아요. 전 국민 의료보험인데 약가를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지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약값이 비싸면은 그거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어차피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돈이. 근데 약가가 싸면 그만큼 돈이 줄잖아요. 세이브 되니까. 그러려면 신약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주는 게 좋거든요. 복제약을 많이 쓰면 그러니까 처방을 딱 해주는데 의사가 복제약을 처방하면 훨씬 가격이 한 30% 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재정이 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서는 이게 되게 유리해요. 바이오시밀러 업체들한테. 그런 또 연관관계가 또 성립되네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가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해라. 돈 있는 사람은 하고 없는 사람은 이게 케어를 못 받잖아요. 미국은 사실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간보험사가 힘이 너무 센데 그 회사들은 신약만 이렇게 좀 권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약값이 너무 비쌌는데 정책이 바뀌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박하르반 님이 만도 그러니까 오늘 기사도 저도 봤는데 폴크스바겐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서스펜션 그 만도가 사상 최대 규모를 수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좋은 뉴스죠. 만도가 정말 이런 거 그 조향 장치라든가 이 부품을 되게 잘 만드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DAS라고 운전자 뭐 보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요. 요즘 뭐 제네시스나 이런 고급차 보면은 자율주행 약간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닌데 어느 정도 자율주행 좀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ADAS란 기능을 만도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완벽한 건 아니더라도 그런 최첨단 시스템을 이미 잘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부품까지 폭스바겐에 납품하는 거 보면 경쟁력이 되게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만도 입장에서는 현대차 비중이 높은데 이렇게 폭스바겐까지 뚫어버리면 매출처가 다변화되니까 되게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수주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카카오페이 뭐
지금 상장 예비 심사 청구한다는데 그 얘기만 잠깐만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이제 아마 올해 카카오 그 페이뿐만 아니라 뱅크도 아마 상장할 것 같고 뭐 카카오 엔터도 있고 한데 카카오 삼형제, 삼형제가 아마 상장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몸값이 뭐 7조 이상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카카오뱅크는 뭐 30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카카오페이가 지금 어쨌든 결제 시스템에서는 한 축을 잘 담당하고 있고 사용자가 많잖아요. 일단 카카오톡 기반이니까 그래서 상장하면 또 다른 대우가 될 것 같아요. 공모주 청약에서.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약간 다른 점은 얘는 백신이라서 코로나19 끝나면 좀 한계는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계속 쓰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약간 성장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또 굉장히 또 한번 뭐 5월, 6월에 한번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굉장한 흥행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여러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KBS 1라디오 최경련의 경제쇼 진행, KBS 탐사보도팀 미디어포커스 한국탐사저널